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 장소희 책임연구원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말이에요. 이제 며칠 뒤면 새해입니다. 정말 시간 가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요새 집값도 그렇죠. 올해 수도권 아파트 얼마나 올랐을까요? 작년 9월에서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은 약 20%, 경기도는 35%, 인천은 32% 상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 원이 된 거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17년도로 기산점을 돌려보면 서울은 88%, 경기도는 77%, 인천은 57%가 올랐습니다.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래량 급감, 서울 부동산 꺾였다. 그런데 정말 시장이 그럴까요? 사실 거래량은 급감한 게 맞아요. 올해 9월 말까지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4천 건으로 작년 8만 건이던 것에 비하면 반도 안 되거든요. 같은 9월을 놓고 본다면 서울은 무려 70%나 줄어들었어요. 9월은 아시다시피 이사를 다니기 좋은 계절이라 부동산 시장도 성수기로 분류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참 이례적인 수치인 거죠. 경제 논리로 보면 거래량이 감소하면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계속 적체가 되고 이에 따라 급한 매도인들이 호가를 내리면서 가격도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래가 감소되었지만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 없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쌓이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진 않는 상황입니다. 올해 집값을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서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었던 기준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이하로 유지되면서 차입에 대한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8월과 11월 두 차례 인상이 되었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3%를 돌파했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매주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요? 다주택자? 법인? 아니요, 바로 실수요자들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이제 내가 살 집 하나 마련한 사람들인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나 증가했고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년의 78% 수준으로 증가 속도도 작년보다 빠릅니다. 기준금리 인상 또는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매수를 마무리하는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올해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서울은 26%, 경기도는 30%, 인천은 23%가 올랐고요. 완만했던 그래프가 급등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시기와 맞물리죠. 작년 8월부터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의 전세 매물이 풀리지 않았고 드물게 나오는 물건마저 임대인들이 높게 올려받으면서 올해 평균 전세가는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급등했습니다. 올해는 전세도 매매도 모두 상승했는데요. 내년도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와 같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쉽지 않죠? 내년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어서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시경제, 수급, 부동산 정책, 기타 변수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죠. 이젠 1차와 2차를 모두 접종 완료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접종률이 80%를 넘었고 2년간 이어진 거리두기 정책도 완화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하면서 잠시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했지만 오랫동안 이 정책을 취하기에는 고민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이에 따른 경제 위축이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추가 부스터샷을 권장해서 돌파 감염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년은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제조업 PMI도 생산 정상화 수요가 받쳐주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상승해서 국내 경제는 3% 초반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101.1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100 이상이 되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작년 말 97.3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해서 내년은 올해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락했다가 올 9월 말 기준 129.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인 통화량과 높은 인플레이션율 또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무수히 많아서 기억하기도 힘든 다양한 규제들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 수급 불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내년도에도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은 2,440호에 그쳤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인데 매우 적죠. 1,0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 단지 2개 정도만이 올해 공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수도권은 신규 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되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지역 내 조합원분 물량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서울은 올해 공급량의 65% 수준인 약 2만 가구 공급에 불과합니다. 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멸실과 동시에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입주 물량은 그보다 더 적은데요. 보시는 그래프의 회색 실선이 실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서울에서 필요한 주택의 적정 공급량은 4만 9천 호인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부터 계속 공급 부족이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급이 적을까요? 바로 2017년 이후 재건축 심사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주도 사업의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지속 감소되었던 아파트 인허가의 여파가 이제 준공 물량으로 현실화되는 거죠. 내년 수도권 아파트 실입주 물량은 15만 7천 호로서 5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할 예정인데요. 공급 부족이 올해보다 더 심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식의 공급이다 보니까 올 3분기 수도권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어요. 분양하기만 하면 6개월 내에 완판이 된다는 거죠. 이어서 수요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수요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걱정스러워하고 계세요. 그런데 수도권 인구로 범위를 좁혀보면 수도권 인구수 기준으로 연 1% 미만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가구 수는 연평균 2.1%로 인구수 증가율의 2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세 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체감하실 겁니다. 수도권의 가구 원수별 구성 비율을 보실까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죠. 올 3분기 기준으로 이미 작년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구성 비율을 넘었어요. 17년도와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죠. 이렇게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이들을 주축으로 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0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대가 40대를 제쳤거든요. 수도권 아파트의 매수 주체로서 기존의 큰손이었던 40대를 앞질러 주 수요층으로 자리매김한 뒤 그 격차도 벌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작년 1월부터 30대가 40대를 앞섰고요. 약 11개월 뒤인 작년 12월부터 경기도에서도 30대가 아파트 매수 수요로서 자리매김한 뒤 현재까지도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연령별 매수 주체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30대가 37%, 40대가 26.3%로 전체 거래량의 과반 이상을 훌쩍 넘겼습니다. 30대 인구수는 앞으로 5년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30대가 수도권 아파트의 주 수요층으로서 더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청약 경쟁률도 급등한 한 해였습니다.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63대 1로 2019년 29대 1, 2020년 71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중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경쟁률이 매우 높았는데 당첨 평균 가점이 급등하니 일정 비율을 추첨제로 뽑는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약 과열 현상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요. 정부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중 DSR 규제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일반 매매보다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중도금 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화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수요 억제책 중 대출 규제를 강하게 시행했습니다. 일단 투기과열 지구라면 기본적으로 LTV가 40%이고 구간에 따라 비율도 다를 뿐 아니라 아예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으로 사게 됐죠. 게다가 올 7월부터는 규제 지역 내에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 40%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서,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 이 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족분을 마련하고자 계획했던 매수인들에게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연소득 4천만 원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에 서민 및 실수요자에 해당해서 LTV 6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3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DSR 40% 내에 해당하는 3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원리금 상환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대출을 통한 적극적인 연끌 매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 대출 불가였던 15억 초과 아파트와 고소득자에 대한 효과는 미미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할 수요층은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상도 주목해야죠. 기준금리 인상은 곧바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인상 초기 단계인 내년에는 부동산 매매 수요를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를 보더라도 초기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덩달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금리 인상의 변수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대출 규제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정부는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도 분할 상환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시중은행들이 검토 중에 있거든요.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4%대입니다. 만약에 3억 원 규모의 전세 대출에 연 4% 금리를 적용하면 1년 이자만 1,200만 원이 되죠. 여기에다가 5%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이 된다면 원리금 부담까지 월 162만 원가량을 이자와 원금 상환에 써야 합니다. 또 2020년 8월 갱신 요구를 해서 1회 연장했던 임차인들의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하반기에 차례로 도래하게 되는데요. 갱신 청구를 한 임차인들의 최초 계약 시기인 2018년 9월부터 올 9월 말까지 수도권 전세가는 42%가량 상승했어요. 이렇게 오른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전세자금의 마련이 쉽지 않은 임차인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내년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엔 정치 이벤트도 있죠. 3월과 6월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이 후보는 공공주도를, 윤 후보는 민간주도를 각각 강조하며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 관련해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더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 후보는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를, 윤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규제 완화를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되더라도 집권 1년 차인 당장 내년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달라졌는데요. 올해도 부동산 및 개발 공약들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정치 변수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2020년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물건들이 나오며 가격도 크게 상승할 거고요. 이에 따라 매매와 전세의 갭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의 기회들이 종종 주어질 텐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연초에는 관망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에 있는 현금 부자와 고소득자의 주 타겟인 강남, 서초의 신축 아파트와 DSR 규제 밖의 보금자리론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 측면에서는 1기 신도시인 일산, 분당, 삼본 등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면서 재건축 단계보다 간편하고 짧은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가격 상승 여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이슈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예상됩니다. 결국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슈,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